자, 시 분석부터 그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그러나부터 우리 이거 시 전문 다시 배울 거야, 얘들아. 다시 배울 거지만 그래도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보고 그때 가서 전문 한번 다시 볼 거야. 자, 그러나부터 보니까 얘들아, 앞에서 지금 자아를 성찰했지. 그리고 뭘 느꼈어? 아,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나 저 벌레처럼 나 밤새 울고 있어. 너무 고통스러워. 부끄러움을 한껏 느꼈지. 그런 후에 그러나가 나왔으면 순접이야, 역접이야? 역접이야. 앞에 있는 정서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뭐 하겠어? 달라지겠지. 자,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정서가 달라지는 걸 뭐라고 부르게 해요?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시상이 전환된다. 근데 시상 전환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뭘 것 같아? 승연아, 뭘 것 같아? 시상의 전환이라는 말. 흐름이 변한다. 근데 보통 막 시에서 시상 전환 있다 없다를 물어볼 때 약간 미묘한 그 흐름을 우리가 인지하기는 좀 어렵잖아. 조금 더 정확한 키워드가 있어야 될 것 같지. 그치?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걸 정서의 전환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의 정서에서 정서가 뭘로 바뀌는 거야? 변하는 거야. 나 이제 부끄러움 느끼지 않고 뭐 할 거야? 현실을 뭐 하는 의지로? 극복의 의지로 나아가는 거. 이거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게 있는지 볼게요.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무덤에도,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뭐가?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가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죠. 자, 겨울이라는 계절은 일제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시들은 대부분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적이에요. 극한의 시련과 고통 혹은 생명이 다 죽어가는 어떤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거든. 그래서 이 부정적 현실 혹은 일제강점기가 지난다면, 나의 별에 봄이 온다면, 이때 봄은 뭘 의미하겠어? 그렇지. 광복 이후에 행복한 시절이 온다면 무슨 법? 가정법. 그치? 그렇게 되면 나의 무덤에도 잔디가 필 거고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다라고 했지. 야, 얘들아, 잔디와 풀은 대부분 강인한 뭘 의미해? 생명력이자 미래에 대한 희망이잖아. 먹거리와 생명이 넘쳐나는 시기일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 시는 어떤 극복이지냐? 부정적인 일제강점기를 이겨내고, 그치? 광복의 시절을 맞이해서 생명과 희망을 피어나게 하겠다는 의지로 바뀐 거야. 맞아요? 근데 이 의지로 갈 때 이 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내 모에 무덤에 풀이 자라난다는 표현이 있죠. 그럼 무덤에 묻히려면 뭐 해야 돼? 대줘야 되네. 헉, 그럼 내 죽음을 불살라서라도 라는 표현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시는 극복 의지에서 좀 더 강한 무슨 의지까지도 같이 읽는다? 희생의지까지도 숨어 있다. 이 희생의지를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불러요. 희생양 모티프라고 합니다. 무슨 양 모티프? 희생양 모티프라고 해요. 여기 희생이라고 써 있으니까. 자, 희생양 모티프라는 것은 뭐냐 하면 화자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무언가를 이루어내겠다는 어떤 의지가 드러나는 시들을 얘기하는데, 윤동주의 시가 특히나 그런 모티프를 많이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십자가라는 시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조용히 십자가에 모가지를 들이우고 피를 흘리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야, 모가지 들이고 피 흘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돼지는 거네. 근데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래. 괴로운데 왜 행복해? 육체는 괴롭겠지. 피 질질 고통받으니까. 근데 왜 행복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마음에. 그러니까 그런 희생양 모티프가 있는 시, 혹은 쉽시에서 어느 운석 밑으로 걸어 들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을 볼 수 있을 거라는 표현도 있어. 그럼 운석 밑으로 슬픈 사람이 걸어 들어가대. 운석 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죽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화자 자신이거든. 그런 희생양 모티프. 작년 너희 학교 시험지에서 나왔던 것, 간.
프로메테우스야 나의 간을 쪼아라 막 이런 이상한 옛날 그리스 신화랑 매칭된 것도 있거든. 그럴 때도 나의 간은 나의 양심이야. 양심을 지키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희생양 모티프들이 나오는 시들이 있어요. 그건 전문이 다 끝난 다음에 한 번씩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프린트로. 자, 이렇게 희생양 모티프를 통해서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어떻게 표현했다? 강하게 표현한 시다. 됐죠? 자, 그런 다음 계속 봅시다. 그럼 여기서 한번 다시 질문할게요. 이 시에서 지금 이 시가 되게 잘 삽입되어 있잖아. 근데 이 시 삽입이 주는 효과가 뭐라고 했지? 나는 이 표현이 꼭 나왔으면 좋겠어. 시가 삽입됐을 때의 효과에서 이 단어가 꼭 나와야 해. 어떤 단어일까? 자, 봐봐. 이거 산문이지. 줄글로 이루어져 있지. 근데 운문이 삽입돼서 뭐를 피한다? 단조로움을 피한다. 이 표현을 너희가 조금 인지를 잘 못해서 객관식에서도 함정에 빠지더라고. 단조로움에서 피하는 거야. 지겨운 줄글에서 운문이 나왔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운문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감정을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서정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훨씬 더 서정적이거나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도 맞아 안 맞아? 맞아. 여기에서 말하는 낭만은 얘들아 뭐 남녀의 사랑의 낭만 이런 낭만이 아니라 서정, 감정이 잘 드러난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이 시에서 보면 윤동주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뭔가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막 의지가 있잖아. 그리고 순수하게 아름다운 별을 막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 그래서 윤동주의 순수함이나 현실의 극복 의지가 잘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난다. 그럼 이것 자체가 주제니까 주제가 더 강조된다고 해도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그치? 이런 여러 가지 이 시삽입의 표현 효과는 우리가 서술형으로도 기술하기 좋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 구간부터 시 밑에 자, 취조실 장면으로 가는데 얘들아 독방에 갇혀 있다가 이제 취조를 당하는 장면으로 볼 거야. 박을 해서 이 보라색은 지시문이거든요. 지시문은 다연이가 읽고 동주는 누가 할까? 목소리 큰 애가 누구냐? 평상시에 목소리 제일 큰 건 은서인 것 같은데 전혀 저기 집에는 이상하게 책만 읽히면 그래서 왜 뭘 은서 동주해 소울을 담아야 돼. 순수한 청년이라고 알겠지? 순수하다고 하니까 다들 막 으흑 와. 그 다음에 특고는 우리 서연이가 크게 읽어주고 얘네 말고 또 뒤에 누구 나오냐? 여기까지만 일단 읽어볼게요. 그 씬을 자 읽어주세요. 사들이 일본어 번역이 끝난 동주의 원고를 정리한다. 마지막 시를 일본어로 쓰고 특고에게 넘기는 동주. 특고가 여러 장을 서류 노트에 동주 앞에 내민다. 서류를 살펴보는 동주. 괄호는 소유리가 읽어. 서류를 보며 교토의 조선인 유학생을 기랍해 유사시 무장봉기를 획체. 무장봉기의 세모만 일단 계속. 너가 그거 읽어. 그냥 까만 글씨로 된 거. 고개를 드는 동주에게 특고가 다가온다. 손문비와 함께 꾸민 일이잖아, 사이에. 서류를 보며 비밀리에 도경호 교육활동과 진진명을 이용해 홍진의 주요 과정 시설을 실시한다. 자, 징집령 세모, 침투 세모. 자, 지금 여기 스크린 38은 특고와 누구의 갈등이 보이고 있다? 윤동주의 갈등. 나 영상 촬영할 때 글씨 예쁘게 써야 되는데 오늘 그지같이 계속. 자, 그럼 여기에서 특고가 윤동주한테 뭘 강요하고 있어요? 사인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사인을 하라고 하냐면 너희가 지금 무슨 봉기를 하려고 했어? 무장봉기로 일본인들 죽이고 너 지금 독립운동 하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사인해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8페이지. 손문비와 네가 계획했던 일이 아닌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동주의 원고 상자를 얹으려 너의 사상적 바탕이 다 여기 있잖아. 너는 그저 송문주의 리더십을 추종하는 유학 청년일 뿐이란 건가?
문교도 우리와 함께 문예제를 만든 문학 청년일 뿐입니다. 서구 문학에 빠져든 나약한 조선인 중학생, 현실을 외면하거나 보지 못하는 이상주의자, 나르시시즘에 빠진 명은이나 순진한 문학 청년, 모든 일은 송문교의 지시. 그래서 난 억울하다 그런 얘기인가? 문교도 평범한 유학생일 뿐입니다. 듣고 너무 맑게 못 알아듣지 않니? 몽교랑 나는 유학생이라고요. 항, 너만은 문학 청년이란 말이가. 아니 몽교도 유학생이라고. 항, 그럼 너는 아니고 몽교가 이 새끼 진짜 짜증나지 않냐? 자 봐봐. 몽교랑 나는 그냥 유학으로 온 학생이다 라고 하고 얘는 아니다. 너희 무장봉기다. 그럼 너는 아니고 몽교만 그렇게 독립운동 했다는 거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강요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스크린 넘버 몇으로 넘어가요? 39에 하숙방으로 다시 가죠. 얘들아, 여기 39에서 하숙방으로 넘어가는 이 장면은 다시 여기서부터는 뭐가 되는 거야?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야. 이거 스크린 넘버 다 뒤섞어 놓고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할 때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해서 풀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숙방에서 밤에 회상하는 장면, 몽규 역할을 정서는 아프지? 소영이가 읽고, 역시 보라색과 괄호는 읽던 사람이 읽으세요. 자, 읽어줘. 짐을 싸고 있는 문교, 동주가 들어온다. 동주 누구요? 태평하게 대학 생활이나 즐길 때는 걱정하실까봐 내 딸을 방송해 온 거야. 어디로 갈 건데? 동물의 중심. 야, 뭐 동주 왜 그래? 어디로 갈 건데? 동주가 무슨 그렇게 귀염둥이 이 소울을 담으라고 이 자식아. 예, 읽어봐 계속. 동물을 잠시 바라보다 다시 짐을 싼. 넌 모르는 사람이라 여진이나 잘 챙겨. 집안도 좋고 시집내 어른들이 주변에 많아. 정지하는 생생하고 좋고 도움이 많이 될 거야. 한숨을 쉬며. 겨울에 한달 일을 들이며 짐을 들고 가다가 동주를 돌아보는 문교. 조금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지금 임시정부엔 사람이 많이 필요해. 세상이 날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책만 보는 거겠니? 이 정부 사람보다 중경으로 갖다 놨네. 거기까지 가려고. 넌 여기 있어야지. 동주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는 동주. 자,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몽규는 어디로 가려고 해요? 임시정부에 가서 얘는 실제로 독립운동에 가담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몽규는 동주가 자신과 함께 임시정부 가기를 원하지 않아. 원치 않아. 왜냐하면 동주의 무엇을 걱정하는 거야? 안전을 더 원하고 있거든. 여기 오해해서요, 몽규가 동주 왕따 시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동주는 임시정부에 함께 가자고 얘기하지 않는 몽규에게 약간의 무엇을 느껴? 서운함을 느끼고, 그리고 역시 얘도 몽규가 굉장히 어때? 걱정되는 그런 내적 심리를 지금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소민이가 정지용 시인의 역할을 맡아서 그 다음 계속해서 과거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읽어주세요. 동주가 여진의 안내로 정지용 시인의 집 안으로 들어간다. 정지용에게 큰 절로 인사를 하는 동주. 술을 마시며 인사를 하는 정지용. 나는 나를 멈추고 동주를 본다. 긴장한 표정으로 정지를 본다. 시인이던가. 동주 집중력이 너무 찌질이 같잖아, 동네. 야, 이 주인공인데. 계속 읽어봐. 이거 되게 시인이야. 근데 실은 그만서. 약간 그런 느낌 아니니? 엄청 연기 잘하는 연기자들 모여있는데 아이돌 하나 꽂아놔서 약간 말아먹는 느낌? 지금 딱? 아니, 지금 이게 딕션 좋게 자네 시인이더구만 하면 딱 뭐지? 야! 자, 계속 읽어보세요. 의아하게 정지용을 바라본다. 지금 신화쓸 시대인가? 지금은 아니야. 일본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 창씨개명이라니. 일본 이름으로 일본시를 써야 되는 세상이야. 완전 다닌다. 읽어. 여진 같은 인생 따라주는 정지용. 임시부가 교장을 담당해서 일본이 교장을 바뀌는 것도 시간 문제야. 잔을 비우며. 운전에서도 조선어 교육을 못할 건데 이제 어떻게 하냐고. 자, 지금 정지용이 얘기하는 시대적 배경을 한번 판단해 봅시다. 창씨개명이 웬 말이냐라고 했지. 창씨개명이 뭔 줄 알아요?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는 거야.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 그럼 한국 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람 되는 거야? 일본의 식민지의 일본 속국의 일본 나라 시민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비판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방금 얘기할 때 조선어 교육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죠. 자, 조선어 교육을 왜 못하냐면 이제 일본의 속국이기 때문에 말도 뭐로 다 바꿔서 쓰라고 해. 일본어로 바꿔서 쓰라고 하고, 조선어 교육 못하고 한글로 글을 짓거나 하면 사상 비판을 받았던 거야. 자, 그런데 정지용이라는 사람은 이때 당시에 굉장히 큰 시인이자 문인이고요. 동주에게 뭘 권하느냐 하면 지금은 시를 쓸만한 시기다 아니다. 왜 아니라고 해? 야, 창씨개명하고 조선어를 못 쓰게 하는데 한글로 시를 쓰잖아. 그리고 그 안에 괜히 문학적으로 뭔가를 잘못 썼다가 검열당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정지용의 정서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정지용이 동주에게 권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에 지금 동주가 다니는 게 연희전문대라고 있거든. 지금은 연세대예요. 근데 너 어디 가라고 해? 일본에 유학 가라고 권합니다. 차라리 일본에 있는 선생들이 낫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교수진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은 이미 친일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대부분 대체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밑에 있느니 차라리 일본으로 가서 좋은 교수 밑에서 학업을 하라고 권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 장면 읽어볼게요. 9페이지 봐보세요. 사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선 땅에 남아 있어야 할지 아니면 임시정부로 가든가. 술탄을 비워라 원칙하는 공주, 여전히 공주를 바라본다. 차라리 일본으로 가. 일본에도 좋은 선생님이 많이 있어. 나도 교토에서 보낸 시절 좋았어. 그런데 청시 개명을 하면서까지 유학을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유학을 간다는 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요. 부끄럽지. 부끄러운 일이야. 침묵하고 있는 나도 부끄럽고 술에 취한 나도 부끄럽고 일반으로 유학 가라고 권하는 나도 부끄럽네.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나. 부끄러워라는 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지. 부끄러움을 외면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지. 자, 부끄러움을 외면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지 밑줄. 자, 지금 윤동주가 느끼는 정서는 유학을 간다든지 창씨개명을 한다든지 하는 모든 것이 다 부끄럽지. 그런데 정지용도 부끄러움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 시인으로 사는 것도 부끄럽고, 지금 술 마시고 있었잖아. 술 마시는 자기 자신도 부끄럽고, 일본으로 유학 가라고 권하는 자기 자신도 부끄럽고, 한마디로 정지용도 이 일본 황국의 식민지 시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죠. 그런데 정지용이 생각할 때는 부끄러운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뭐 하는 것이? 모르는 것 혹은 외면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밑에 자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글 시윤이 읽어줘. 순간 붉은 줄거리. 문규는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다 체포된다. 유치장에서 풀려난 후 문규는 동주와 함께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문규는 조선 유학생들을 모아 독립운동을 준비하지만 동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는다. 동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몽규가 계속 막습니다. 이 이유는 동주만큼은 순수한, 그리고 특별히 이런 것에 연루되지 않고 안전하기를 좀 바라는 몽규의 마음이에요. 계속. 동주는 기밀 해역 장소가 발각되어 일본 경찰에게 체포된다. 영어로 번역한 시집을 발간하려던 동주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러 가기 직전에 원고를 전달하다 일본 경찰에 체포된다. 차라리 배를 탔으면 윤동주도 지금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배 타기 바로 직전에 붙잡혀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럼 봐봐. 몽규랑 동주랑 이렇게 하고 얘는 임시정부 가지. 그 다음 정지용 시인이랑 동주랑 만나서 이야기하지. 그러다가 몽규가 뭐 하겠어? 임시정부에서 잡혀가지. 그랬다가 다시 돌아와. 그런 다음 둘이 같이 어디를 가는 거야? 일본으로 유학 가지. 일본으로 유학 간 다음에 몽규가 또 독립운동에 가담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잡히지. 그런 다음 특고한테 사인을 강요받는 장면으로 가는 거야. 이해됐어? 이 흐름을 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차글의 취조실 장면으로 가는데 이 차글이 아주 중요해요. 별표를 많이 하셔도 됩니다. 왜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본 스크린 38, 39, 뭐 여기 파트는 크게 중요한 게 없는데 지금 이 장면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 교차 편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교차 편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장면이 있잖아. 그러면 특고가 나와서 넌 빨리 사인을 해라 이러면 갑자기 동주 화면으로 딱 바뀌어. 동주가 난 사인할 수 없어. 그러면 갑자기 특고의 얼굴이 나와서 왜 사인을 못하지? 그럼 몽규가 나와서 내가 이 일을 했어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교차가 되는 거야. 동주랑 몽규랑 특고가 계속 교차 편집이 되거든. 그럼 얘들아, 교차 편집이 주는 효과가 뭘 것 같아? 첫 번째 교차 편집은 일단 빠른 전개. 전개가 막 빨라지면서 위기감이 들고 저러다가 동주랑 몽규 잘못될 것 같아 막 이런 불안감도 들고, 그래서 두 번째 효과는 긴장감이 굉장히 강하게 유발되고요. 자, 그리고 특고와 몽규, 동주의 행동이 각각 다 강조가 되겠어 안 되겠어? 잘 드러나겠지? 그래서 특고와 소년? 청년이라 소년은 좀 너 때문에 아이돌 동주 이미지 어쩔 거야. 집에 가서 시간 되면 동주 영화 보고 이런 거 씻어버려. 자, 이 청년들의 갈등이 굉장히 더 어때? 잘 드러나. 특히나 특고가 얼마나 개소리를 하는지가 더 잘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특고가 계속해서 부당 행위를 하고 부당하게 사인을 강요하거든.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도 잘 드러나. 그리고 이 두 청년의 결정이 완전 반으로 갈리거든. 한 명은 사인을 해요. 그리고 한 명은 사인을 하지 않습니다. 자, 누가 사인하게요? 몽규가 사인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부끄러워?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내가 이걸 실천을 다 못하거든? 그게 부끄러워서 사인해. 그럼 동주는 왜 사인을 안 해? 실제로 나는 이런 일 중에 하나도 내가 이룬 게 없지. 그래서 그게 부끄러워서 서류를 찢으면서 막 괴로워해. 그럼 이 다른 결과가 보여졌지만 이 결과에 따르는 과정이 굉장히 극적으로 더 잘 드러나겠죠. 이런 특징이 있는 게 이 교차 편집입니다. 자, 착을 해서 시훈이가 보라를 읽고 은님이 특고 읽고, 은님아 특고 되게 세게 읽어줘야 돼. 강의나 넣어주러. 너 왜 사인 안 해? 막 이러면 안 돼. 이렇게 귀염둥이처럼 야 사인해라 이러면 안 돼. 특고 강하게 읽어줘. 그 다음 동주는 지은이가 읽고, 그 다음 몽규는 지금 아무도 안 읽은 사람이 누구야? 시훈이 안 읽었지? 너 보라색 읽으라 그랬어? 정서 오늘 컨디션 힘들어? 읽기? 넌 오늘 봐주지. 너 뭐 읽었냐? 저 아까 바로 그럼 승현이가 몽규 읽어요. 됐죠? 자, 읽읍시다. 괄호를 읽을 사람이 필요하네. 넌 왜 이렇게 오늘 유나한테 자꾸 집착하니? 유나한테 자꾸 시키려고. 유나 읽어. 자, 읽어주세요.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특고 형사 적기사들이 수비를 한다. 책상 위에 누군가 앉아있다. 서류를 몽규 앞에는 던지는 특고가 던진 서류 클로즈업. 클로즈업의 효과 뭐였지? See you. 장면을 크게 뭐 하는 거야? 확대하지. 확대했을 때의 효과. 얼굴을 확대할 수도 있고 특정 소재를 확대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의미를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내면을 좀 더 잘 얼굴을 찍었을 때나 이럴 때는 표현하는 효과가 있고요.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특고부터. 사연에 소명을 해라. 너는 모두 다 해방하니까 빠짐없이 해야 한다. 특고를 바라보는 동주. 이런 일을 왜 하는 겁니까? 특고를 바라보는 동주. 여기까지 잡아와서 이런 유식행위를 왜 하는 건가? 문명국에서는 합법적 장사라고 부른다. 90대 특고를 노려보는 몽규 동주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노려보는 특고 선을 날려 바라보는 몽규 다시 특고를 노려보는 총꼬리를 들이대고 사냥을 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 손가락을 잘라 지장을 찍으면 되지 않습니까? 특고를 바라보는 동주. 너희를 죽이는 일이 뭐가 어려운가?
일본 대부분 법치국가로 체제를 위협하는 너희 같은 자들에게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거처를 묻는다. 문명국과 비문명국의 차이지. 전쟁에서 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자, 잠시만. 지금 몽규가 너희 왜 이런 요식행위 하는 거야? 라고 묻죠. 요식행위라는 게 무슨 뜻일게요? 보여주기식. 앞에 드러나는 것만 보여주기식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했더니 특고는 뭐라고 얘기해? 요식행위가 아니라 이건 무슨 절차야? 야, 우리 합법적인 절차야.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문명국이거든. 너희 같은 비문명국의 이 미개한 인간들과는 다르단 말이야 라고 강조를 하죠. 하지만 사실은 스스로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특고가 하는 행위는 문명적이니? 사람을 심지어 지금 여기에서는 안 나오지만 좀 더 뒤에 가면은 주사바늘 점점 많이 맞으면서 이게 얼굴 점점 피폐해지고 죽어가는 동주의 모습이랑 몽규의 모습 나중에 나오거든. 그걸 보면 전혀 문명국이지 않지. 비문명적이지.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나 법을 중시하는 나라가 전혀 아니죠. 무력으로 나라를 다 침탈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식행위라는 것과 이 의미를 아시면 되고요. 여기 장면이 얘들아 특고와 동주와 몽규의 갈등이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장면이거든. 이런 걸 뭐라고 부르게? 절정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교차 편집 장면이 절정이야. 근데 얘들아 좀 더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소설은 절정 다음에 뭐게? 결말로 바로 끝나지. 그냥 갈등 해소 딱. 근데 얘네는 시나리오잖아. 극갈래는 절정 다음이 뭐게? 하강이라는 파트가 있어. 하강에서는 갈등 해소에 뭐가 등장하냐면 실마리를 보여줘. 그리고 마지막을 뭐라고 부르게? 결말이라고 안 불러. 대단원이라고 불러. 너희 혹시 대단원에 막을 내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니? 대단원이라고 불러. 결말이 아니라. 그럼 대단원 파트는 갈등이 뭐 되고? 해소되고 끝나는데 안타깝게도 이 글에서의 결말, 대단원 파트는 어떻게 갈등이 해소돼요? 두 청년이 죽음으로써 이 고통에서 그냥 벗어나면서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읽던 데 이후로 읽어줘. 뭔가 정보를 찔리는 말이 없어진다. 너희들이 허울 좋은 명분을 항상 내세우는 이유가 뭔지 알아? 열등감 때문이지. 비열한 욕망을 드러낼 자신이 없어서 명분과 절차에 기대는 거지. 사랑을 죽을 의지가 없어서 이런 요식행위를 한다고. 우리는 너희 같은 놈들도 죽을 힘이 없어서 국제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겁니다. 문명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운 요식행위를 하는 거다. 국제법? 여기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재판을 받고 들어온 사람이 있냐? 그 열등감을 숨기려고 서구 사법 제도를 흉내내면서 문명이라고 부르는 건가? 선물을 보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해명을 해라. 죽음이 두려워 대변을 물어보지 말고. 서류를 보내주고. 왜 우리 죽음에 대한 명분이 필요한데? 전쟁 이유가 두려워서 이런 걸 하는 겁니까? 동주를 바라보며 자꾸 서류를 바라보는 명분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서명을 하라는 거다. 그래, 사실로 만들어줄까? 얼마든지 해주지.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당당하게 서류를 서명해라. 몽규가 사실로 만들어줄까? 이러고 정말 사실로 만들어줘. 사인 이렇게 해서. 자, 잠시 칠판 보시면요. 동주가 특고에 허를 찔렀지. 동주가 생각했을 땐 이런 요식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전쟁에서 패배할까봐. 전쟁에서 패배할까봐 사인 왜 시켜요? 나중에라도 서류상으로 발견됐을 때 이 자기들이 사람들을 함부로 학살한 게 아니라는 그런 서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국제법으로 들어갔을 때 자기네가 학살했다고 하면 어때? 일본은 훨씬 더 데미지가 크겠지. 그치? 자, 그리고 자기들은 문명국가라든지 국제법을 따르는 거라고 하지만 몽규가 생각했을 때는 문명국가가 아닌데 열등감에 치여서 문명국가인 척 하고 싶으니까 명분과 절차를 중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국제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법제도를 그냥 뭐만 내고 있다? 흉내만 내고 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죠. 자, 그래서 동주와 몽규 특고의 장면을 빠르게 교차 편집으로 지금 긴장감 있게 보여줬고요.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카 전까지 쭉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신 앞에 문서를 살피며 서명을 합니다. 제1조선인 유학생을 규합하여 사상교육을 시키고 내가 제대로 못 시켜서 부끄럽다. 내가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서류의 페이지를 넘기며 한국마다 서명을 합니다. 서명을 하는 몽규 밑줄. 자, 몽규가 서명하는 것은 자기가 이걸 현실로 다 이루지 못했다는, 제대로 더 잘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무슨 감정 때문이야? 부끄러움 때문이야. 그게 몽규의 다음 대사에 계속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비밀리에 조선의 문학과 서적을 유통시키며 내가 정말 이렇게 못해서 흔스럽다. 징집령을 이용하여 한군 내 조선인 반군 조직을 결성하고 활용할 군사적 계획을 지시했으며 이게 정말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내가 정말 그렇게 못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서명을 한다. 부끄러워서. 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내가 정말 그렇게 못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서명을 했고요. 몽규는. 그 다음 계속 봅시다. 또한 말없이 바라옵니다. 한국마다 서명을 하는 문제, 서명을 하는 문제에서 손 클로즈. 손 클로즈업 되면 손 크게 보이겠지. 사인하는 장면이 극적으로 극대화돼서 보이겠죠. 그러면서 이 손을 떠는 이 몽규의 손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되는 거야? 인물의 내면. 그치? 그리고 강압적인 일본의 포갑에 당하는 우리 민족의 순수한 청년들. 그치? 그런 의미가 막 강조되겠죠? 클로즈업으로. 계속해서 봅시다. 너무 못해. 빨리 서명해. 서류를 주문해주세요. 저는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들으니 정말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시를 쓰길 바라고 시인이 되길 원했던 게 너무 부끄럽고 앞장서지 못하고 따라 나서기만 했던 게 또 너무 부끄러워서 서명을 못하겠습니다. 자신 앞에 놓인 서류를 찍는 동주. 자, 여기까지가 절정입니다. 동주가 서명을 못한 이유도 역시 같은 이유지. 부끄러움. 시를 쓰려고 했던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따라 나서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자, 그 다음 스크린 100으로 넘어가죠. 앞에 교차 편집의 스크린이 몇이었어, 넘버가? 97이었잖아. 그럼 98, 99에서는 뭐 이제 괴롭힘 당하고 뭐 이러는 장면, 어디 갇히고 뭐 이런 장면 나오고, 스크린 100에서 면회 시를 한번 봅시다. 몽규 아버지는 현서가 읽고, 그 다음 동주 아버지는 소민이가 읽고, 몽규 읽던 사람은 몽규 계속 읽으시고, 동주 읽던 사람은 동주 계속 읽으시고, 보라색 읽던 사람은 보라색 읽으세요. 자, 읽어줘. 앉아있는 동주 불러 몽규가 홀로 들어옵니다. 몽규 아버지? 서연이? 응. 도대체 몰골이 이게 뭐냐? 어떻게 된 거야? 동서는 어디 있니? 떨리는 몽규. 동주는 죽었습니다. 과연 실색하는 동주였어요. 저도 오래 살지는 못합니다. 활동을 걷어올려 주사바늘을 보여주는 이 주사를 맞고 죽으면 시체를 대학 실험실로 가져가는데 그 전에 뼈 조각이 하나도 이 땅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없어 울음조차 나오지 않나. 야,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아버지들이 지금 행동 지시문이지. 근데 아버지들이 막 쳐 울면 돼, 안 돼? 이 장면에선. 안 되는 거야. 이게 지시문이야. 행동으로 우리한테 실제로 보여주는 거야. 누가 말해주지 않아. 그 다음 마지막 몽규의 유언이 뭐예요? 뼈 조각 하나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게 해주세요. 밑줄. 이게 유언이야. 웃으면 안 되지만 나중에 아버지가 뼈가루를 좀 흘려요. 막 울면서 막 흙을 주스니까 야, 일본 땅까지 가져가면 어떻게 하면서 둘이. 근데 실제로 그 장면 보면 굉장히 비극적이야. 이거 나중에 기회 되면 영화 보세요. 박정민이나 강하늘이나 둘 다 워낙에 연기를 잘하는 인물들이라. 자, 100일 형무소 읽어봅시다. 내레이션 동주 목소리는 동주 읽던 사람이 시 읽어주세요. 읽어봐. 하얀 천에 가려진 동주부가 천을 가득하는 동주를 남겨오르는 아버지.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누워있다 괴로워하며 각혈을 하는 동주들이 급하게 들어온다. 실려나가는 동주. 얘들아, 100일에서는 천을 거두니까 동주 얼굴 나왔지. 근데 102에서는 피토하는 동주가 나왔지. 그럼 순서로 치면 뭐가 더 먼저인 거야? 102 독방이 먼저인 거야. 그 다음 101 형무소고, 그 다음 103 화장터에서
이제 뼈가루가 되는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거 약간 순서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인지하고 계속 읽어보자.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인서트 힘으로 천살 사이로 저와 내고 보인다. 별이 반짝. 자, 인서트 중요하니까 별표 하시고요. 인서트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앞에 장면들이랑은 상관이 있음 없음. 연결되지 않는 생뚱맞은 장면이야. 지금 여기 인서트 앞에 장면은 누워있다가 막 피토하지. 그러다가 막 실려가는 동주의 장면이지. 근데 인서트에서는 형무소 창살 사이에 갑자기 밤하늘의 별이 반짝 별을 보여주잖아. 자, 그럼 이 인서트가 주는 효과는 뭐냐? 뭘 것 같아? 좀 생뚱맞게 장면이 삽입되는 거거든요. 이 별이 상징하는 바가 뭐겠어? 동주가 시에 많이 썼다. 어? 동주가 시에 별을 많이 쓴다. 그러면 동주의 시를 떠올리게 할 수도 있겠지. 또 한번 다 생각해봐. 어둠 속에서의 별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어? 행복? 너 뭐라고? 길? 희망? 너 뭐라고? 아, 광복. 아, 그치. 그게 희망이지. 어둠 속에서의 별은 그 별이 사람마다 다르겠지. 그치? 근데 대부분 뭘 의미해요? 희망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희망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동주의 내면이라든지 아니면 독립을 간절히 염원했던 동주의 내면이라든지 혹은 동주의 무엇을 순수함을 상징하는 걸 수도 있지. 혹은 사람이 죽으면 뭐 돼요? 별 되잖아요. 그럼 동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구나. 동주의 죽음을 암시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인설트가 삽입되면서 별이 하나가 반짝하는 그 장면을 보면 우리는 더 슬퍼지겠어? 아니면 동주가 살아나겠어? 뭐 이러면서 기뻐하겠어? 그치. 그러니까 무순성이 또 강조되는 비극성이 강조되는 그런 효과까지 가지고 가는 게 이 인설트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화장통. 웃지 말고 잘 읽어야지. 학을 읽어주세요. 웃지 마. 사직을 요구를 하나씩 들고 오는 공주 부와 농부부. 농부부가 요구를 하면 땅에 떨어집니다. 깜짝 놀라 요구를 쓸어잡는 농부부. 공주가 빼먼저 일본 땅에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일본 끝까지 가망하면 어쩌자는 거야. 울면서 조심스럽게 요구를 골라 듣는 농부부. 자, 그럼 특고의 대화 이후에 동주와 몽규가 죽는 장면까지는 뭐예요? 하강입니다. 그쵸? 여기가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나오는 하강 파트고요. 마지막에 스크린 넘버 104의 용정 있지? 여기가 동주의 고향이에요. 이제 두 유골이 함에 담겨서 이 두 아들이 순수한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뼈가루가 돼서 다시 고향 땅에 뿌려지는 장면입니다. 마을 어귀로 들어서는 몽규 부와 동주 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라는 시와 함께 깜깜한 밤에 별이 반짝이는 모습으로 장면이 마칩니다. 자, 여기까지 보니까 이제 뭐만 정리하면 되냐면 마지막에 있는 이 윤동주의 모를 서시라는 내용을 한번 통합해서 다시 읽어보고 분석을 해볼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시를 만나면 뭘 하기로 했어? 시에서 말하는 이 누구를 찾을 거야? 화자 찾을 거야. 그 다음에 화자의 뭘 찾아? 상황 찾아. 그 다음 화자의 뭐 찾아? 정서 찾아. 그리고 뭐 뒤져보면 돼? 표현 방법 뒤지면 돼. 이건 이제 일반적인 시이고. 근데 재미있는 건 윤동주의 서시라는 시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다 나와요. 그래서 문법 시제 문제에 잘 나와요. 못됐네. 생뚱맞게 지금 여기서 시제 문제 나와요. 나와. 어떤 교재는 교과서 자체가 시제를 가르치면서 윤동주의 서시 가지고 가르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짜증나지만 요거 정리한 다음 시제 찾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시를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지금부터 화자를 잘 찾고 상황을 인지해보세요.
13페이지에 있는 내레이션 파트가 전부 다 서시 전문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맨 밑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자, 이 시에서 1인칭 화자 표면적으로 드러나요? 어디에 있어요? 나는 괴로워했다. 나가 있네요. 자,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어떤 게 없기를 바래요?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면서 살아왔어. 그치? 그렇다는 것은 이 시적 화자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뭐 하기를 바라는? 무결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었나 봐. 뭐 이거 쓰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치? 그 다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것을 사랑한다 라고 했는데 얘들아 나가 별을 노래한대. 이때 별은 대부분 어둠 속의 별은 뭘 의미한댔어? 희망이야. 그럼 희망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 죽어가는 것들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것? 고통 속에 있는 것들을 뭐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대. 그럼 이 화자는 굉장히 어때요? 이타적 존재라고 해도 돼, 안 돼? 되겠지. 그리고 자기에게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엄격하다 아니면 러프하다. 엄격한 존재야. 작은 것에도 완벽하기를, 한 점의 부끄러움, 점 하나의 부끄러움도 없기를 바랬던, 그래서 도덕적으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이타적인 화자구나. 이거 하나 인지해 두시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볼게요. 그리고 세모. 나에게 주어진 길 밑줄. 자, 얘들아, 이 시적 화자의 상황을 보면 지금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 뭘 보고 있어? 별을 보고. 자, 이 어둠에 있지만 이 희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거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 노력할 거야 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때 get이 뭐야? 의지야. 그럼 굉장히 의지적인 태도를 느낀 거야. 나 너무 부끄러움 느끼고, 그리고 이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싶어 라는 소망도 느꼈고, 그리고 나 사랑을 베풀면서 살고 싶다는 정서도 얘기했고,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뭐가 드러났어? 의지가 드러났잖아. 의지적 태도예요. 자, 그럼 질문. 얘한테 주어진 길이 뭐겠니? 무엇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나 걸어가겠다. 나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의지적 태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쵸? 자, 오늘 밤에도, 오늘은 뭐야? 밤이야. 현재는 밤이야. 그럼 현재는 긍정적인 상황이야, 부정적인 상황이야? 부정적인 상황이지. 현재는 부정적이거든? 근데 별은 있어. 그치? 희망은 있어. 근데 이게 바람에 스치운다라고 하죠. 자, 바람이라는 시어는 대부분 별이 있는데 바람이 촥 불면 바람이 어때? 별을 가릴 수도 있고 휘몰아쳐서 힘들 수도 있고. 그럼 바람이라는 건 시련, 고난이잖아. 그럼 광복의 희망은 시련과 고난에 가득하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부정적 현실이지. 이 부정적 현실이 지금 달라지진 않았어. 현실 인식이 긍정적이진 않아요, 현재.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 극복하기 위해 걸어가겠다라는 의지로 끝나는 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혹시 우리 친구들이 보이는 표현 방법들을 한번 다 잡아보시고요. 시제가 드러난 것들을 한번 다 잡아보세요. 자, 일단 밤이 진짜 밤 아니고 별이 진짜 별 아니니까 무슨 표현 방법? 그렇지, 상징적인 시어가 사용됐다. 그 다음에 뭐 딱히 더
여기 이 시는 상징적 시어 말고는 딱히 뭐 두드러지는 게 없네요. 그러면 시제 한번 찾아보세요. 시제. 과거 시제랑 현재 시제랑 미래 시제 찾아서 쪼개봅시다. 자, 과거. 괴로워. 했다에 했. 하다에 엇 붙었죠? 과거 시제 선어 말음이 있고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뭐뭐 해야지. 미래에 대한 의지죠. 그쵸? 나에게 주어진 길, 진. 현재. 걸어가야 겠다의 겟. 미래이자 의지.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 운다의 니은 현재. 됐어요? 여기다 따로 필기는 안 할게. 시제 문제 혹시나 물어볼 수 있으니까 쌤이 다음 주는 이거 문제 찾아서 내줄게. 이게 한 5, 6년 전 미래 고등학교 2학년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 담겨있는 문항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찾아봐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에 주인공의 무엇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근데 얘들아, 이 시나리오의 주제가 뭐니? 일제강점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 우리 청년의 순수한 정신과 앤드 현실의 극복, 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뒷페이지에 15페이지부터를 잠깐 같이 볼 건데